윤임무입니다. 네, 지금 그 강의에 이제 와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이 이제 한국 필수 의료 예정된 붕괴라고 이제 말씀드리는데, 이제 붕괴라고 하는 단어 요즘 많이 쓰여지죠. 근데 붕괴라고 할 정도를 써도 이게 거의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앞으로 지금 상황은 조금 안 좋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원래 사회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예난치 못한 재난이 저한테 닥쳤을 때 그 재난에서 나를 구해주는 게 사회보험인데, 과연 한국의 의료 제도가 내가 아플 때 나를 위험에서 건져줄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다들 퀘스천을 가지고 계시죠. 아마 이 사이트에는 의사 선생님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들이 그런 부분에서 더 잘 알고 있으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제 양력은 이렇고요. 오늘 강의의 목표는 전체적으로 이제 다양한 의견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의견을 우리가 좀 더 비판적인 시각에서 전체적 관점에서 조망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각을 좀 같이 갖는 게 목적이고요. 따라서 그 글로벌 흐름과 한국의 의료 제도의 좌표가 어디쯤 와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요. 미래 한국의 의료 제도에 대해서 일부를 제안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이렇게 강의를 나서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의료 녹서의 발간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녹서라고 하는 걸 아마 생소하실 수 있지만, 어떤 제도가 만들어져서 그 제도 이후에는 이제 백서가 발간이 되죠. 그 백서, 근데 그 녹서는 그 백서에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그 제도를 만들기 전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청취를 이제 하는 거죠. 이런 내용도 갖고 저런 내용도 들어보고 옳고 그름도 감론을 막 또 해보고 그러면서 제도가 만들어지는데, 유럽은 이게 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마 제가 의사단체라든지 여러 단체에서 활동을 하면서 뭐 국회 공청회라든지 정부에 있는 세미나한테 가보게 된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공청회나 세미나가 요식행위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업계에 있는 사람들 얘기를 들었다 이거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국민 청취를 했다. 그리고 법을 만들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유럽에서 하는 녹서와 같은 그런 좋은 많은 청취를 했던 거를 했다고 하기엔 좀 어렵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나 의료제도처럼 복지에 가장 큰 엄지손가락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됐고요. 제가 실제로 밖에 나가서 이렇게 한번 활동을 하게 되면은 많은 분들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학자나 무슨 여러 의사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일반 시민분 중에서도 그 혁신적이고 그 나라에 있는 그런 제도에 대해서 많은 식견을 갖고 계신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의 의견을 좀 다 담고자 지금 그 화면에 보시게 되면은 임시적으로 저희가 카페를 좀 개설했고요. 그다음에 오픈 카카오톡방도 개설을 해서, 오늘 혹시 끝나고 난 다음에 아니면 다음에라도 계속 그 질문에 해주신 분들은 오늘 다 못한다 하더라도 그 질문에 대해서 최소한 저나 아니면 다른 또 식견 있는 분들이 오셔서 답변을 해주실 거를, 그런 과정을 좀 겪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 녹서 발간이 목적으로 하는 프로젝트의 일환입니다. 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저 요즘 나오는 기사를 한번 쭉 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무슨 연봉 10억에도 의사가 안 옵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연봉 10억, 예, 의사들 입장에서도 사실 입이 딱 벌어지는 숫자지요. 이 내용은 뭐냐면, 의사의 수요 공급의 제도적 실패가 오면서 그것이 숫자의 다른 형태로 나타난 그 금액이 10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다음 그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뭐 여러 내용에서 보게 되면 그 의사 선생님들이 뭐 대한의학회라든지 의사협회에서 수가 인상은 을 우리 필수 의료의 그 확보에 지금 그 조건으로 내거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전혀 지금 어떻게 보면 사회가 동의하지 않는 이제 그런 기사들 보여줍니다. 다음 페이지 보게 되면은 뭐 대한민국 의사는 무엇으로 사는가, 여기 계시는 분들은 아마 의사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이 네 분을 아주 별로 좋아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으시죠. 여기 내용에 보게 되면은 의사들이 그 사회가 많은 특권을 줬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아래에 보게 되면은 신뢰와 존경을 보냈다라고 얘기 나옵니다. 사실 의사 선생님들한테 신뢰와 존경을 보낸 건 맞는데, 심지어는 의사의 사자는 일반의 전문가 사자가 아니라 스승 사자라고 얘기할 정도로 사회적 존경을 받았었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문가적인 그 존경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의료 진료를 하다 보면은 의사와 환자와 사이에는 하느님의 영역이 있습니다. 즉, 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의사가 열심히 해주냐에 따라서 이 환자의 상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라는 의미로 의사 선생님들의 존경과 신뢰를 보낸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특권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이런 글들이 적혀 있는 거죠. 사실은 의사 선생님들은 아마 이 강의 끝나면은 아마 들으실 수 있겠지만 의사 선생님들은 특권, 대한민국에서 사실 많은 특권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특권이 뭔지를 일반 국민들도 잘 모르고 의사 선생님들도 잘 모르세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있는 이 제너레이션 시대가 1977년도에 만들어진 의료 제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한 번도 변화 없이 왔거든요. 즉 지금 살고 계시는 선생님들은 이 제도가 그냥 본인 태어날 때부터 의사 생활 시작할 때부터의 제도이기도 하고 환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있는 제도 시스템에서 진료 받아왔기 때문에 이 제도 이외에는 다른 제도를 경험해 보지 못했거든요. 예. 따라서 의사 선생님들이 많은 특권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 특권에 대해를 좀 내려놓을 때가 된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좀 최근에 논란이 됐던 어떤 방송 앵커가 얘기했던 부분들이 있죠. 뭐 의대 정원을 뭐 몇 년째 늘려달라는데 의사들이 늘리지 않는다. 반대를 한다. 예. 사실 반대를 하죠. 근데 거기서 아래 보게 되면은 OECD 국가 중 비대면 진료를 반대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사실 제 개인적인 내용을 입장을 말씀드리면 저는 비대면 진료를 찬성하는 쪽에 속합니다. 2008년도인가 7년도인가 제가 산업자원부의 산하은행, KDB은행에 이런 비대면 진료 관련해서 제가 펀딩을 받으려고 사업계획서를 들고 갈 정도 있을 정도로 그때부터 저는 비대면 진료, 원격 진료, 그다음에 EMR 시스템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외에도 그런 일을 좀 했었는데 그런 저마저도 지금 상태에서의 비대면 진료는 아무래도 부작용이 더 클 것 같다. 즉 배보다 배꼽이 더 클 것 같다. 원칙적으로는 찬성하지만 지금 상태는 아니고 좀 더 제도를 수선한 후에 해야 한다. 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기사는 좀 동의하기는 어렵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한국일보에 대한 의대 정원 300명을 늘릴 때 생기는 일.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300명 늘려도 별로 아무 일 벌어나지 않습니다. 300명을 늘려서 의사 선생님들이 뭐 엄청나게 어려워지나 그러지도 않고요. 300명 늘렸다고 해서 지금 부족한 필수 의료 선생님들이 확충되지도 않습니다. 300명이라는 숫자는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는 숫자죠. 뭐 보게 되면은 또 안과, 피부과, 성형외과로 옮겨가게 될 것이다. 숫자를 많이 늘린다 하더라도 이것이 이런 비보험과 주로 비보험과로 많이 옮겨갈 것이다 라고 사실 국민들은 생각을 하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은 현장에 계신 분들은 더 많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글로벌 트렌드를 보면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뭐 응급실 뭐 뺑뺑이 얘기는 요즘 하루에 한 번씩 거의 나오는 것 같고요. 공중보건이 3년째 급감이라는 뭐 기사를 갖고 나왔는데 사실 지금 나중에 이 화면을 다시 크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건 2013년 기사입니다. 2013년에도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럼 중요한 거는 2013년에도 공중보건위가 감소하는 걸 알았는데 2023년에도 여전히 감소한다. 그리고 10년 동안 정부는 손 놓고 있었다. 그러고 나서 의료원에 아무도 가지 않고 4억이나 줘도 안 간다고 하니까 의사 선생님들은 도대체 얼마를 버느냐 라고 하면서 이제 의사 선생님들을 몰아세우기 시작했죠. 저는 뭐 의사 선생님들 편을 드는 건 아닙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그 동안에 손 놓고 있다가 의사 선생님들은 4억을 줘도 가지 않을 정도로 도대체 콧대가 높은 직종이냐라고 하면서 몰아세우는 정부가 전 비겁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간호법 파동이 남긴 건 많이 있죠. 근데 여러 가지 무슨 간호법의 그런 내용을 떠나서 지금 100만 명 정도 거동이 불편해서 병원에 못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도대체 가정간호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나 뭐 대한의사협회 부분에서 답을 지금 어떤 정도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답을 좀 내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으니 아무래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다들 믿업지 못한 거죠. 그런 부분을 사실 껴안아야 되거든요. 뭐 국가별 미용 성형 건수는 이미 벌써 늘어나고, 그다음에 어느 보고서에 보게 되면은 뭐 한국을 비롯해서 미용 쪽이
아주 파격적인 지금 아주 급진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의 이미지가 보면은 권위적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무슨 그 집단 이기적이다 하는 것이 과거보다는 좀 늘어났다고 지금 얘기를 해요. 뭐 비근한 예를 보게 되면 영국의 의사회 모임에서는 영국의 황태자가 가서 그 뭐랄까 축하 이야기를 하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천황이 가서 축하 얘기를 한다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아마 지난번에 어떤 모임, 그 의사협회 모임에서 차관이 왔거든요. 예. 그만큼 좀 어느 정도 좀 격이 떨어지는 거죠. 왜 그러면서 왜 우리는 이렇게 이 정도 격밖에 안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그것은 뒷면에 있는 그 제도가 그러한 이유를 반증해 줍니다. 예. 또 한편에서는 의사 선생님들이 이기적이다. 그러면 왜 이기적인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기적인가를 좀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의사 선생님들의 그런 부분을 좀 보듬어주고, 의사들 입장에서는 국민들이 뭘 가지고 지금 불안해하는가를 좀 본다고 한다면은, 아마 이게 좀 더 상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지금 전혀 지금 막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상황을 보면은 딱 그 한 장으로 표현하면은 지금 화면에 나오는 그림처럼 볼 수 있겠습니다. 눈 감고 코끼리를 만지는데, 뭐 시민단체, 정부, 의사, 학자들이 모여서 지금 다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눈 감고 코끼리 만지기. 근데 그 상태에서 상대방을 이해를 해야 되고요. 거기에 또 위기도 극복해야 되고 성장까지 해야 됩니다. 이거 되겠습니까, 이거? 지금 상태가 딱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상황에서 서로 이해하고 위기를 극복하자. 이거 말이 안 되고요.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그 해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코끼리가 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코끼리가 뭔지를 정확히 알려준다면은, 두 번 계속 그다음부터는 더 많은 그 열기 있는 그 갑론을박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코끼리를 정확히 실체를 알려주는 것이 지금 같은 위기 상황을 탈출하는 데 가장 급선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복지제도부터 이해를 해보는 겁니다. 의료제도는 의료제도를 알려면은 그 복지제도를 알아야 되고요. 복지제도를 알려면 국가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 보통 우리가 국가란 무엇이냐, 그 국가의 정체성을 시작한다면은 보통 우리가 토마스 홉스의 리바이어던부터 시작을 합니다. 토마스 홉스의 리바이어던에 보게 되면은 만인을 위한 만인의 투쟁이라는 계기가 나옵니다. 만인을 위한 만인의 투쟁은 한마디로 무정부 상태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무정부 상태라고 하는 것이 500년 전의 상태가 아니라 가깝게는 지금 그 소말리아 같은 경우가 지금 그런 경우라 보시면 돼요. 인구 1000만 명 중에서 약 140만 명이 난민이고요. 어떻게 해서든 간에 공화국을 만들기를 했는데 무정부 상태가 되면서 소말리아의 청년들은 살기 위해서 해적이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지금 그 대한민국이 아니고 지금 그 전 세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국가죠. 따라서 무정부 상태가 좋은 게 아니라 어느 정도라도 그 질서를 지켜주는 국가가 있으면 좋겠다. 그것이 바로 토마스 홉스가 있었던 사회계약론이고요. 그 내용, 그때의 국가를 우리가 국가주의 국가, 권위주의 국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때 한 분이 더 나오죠. 마키아벨리가 나옵니다. 이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보게 되는데, 그 마키아벨리 군주론,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게 좀 약간 이미지가 좋지 않습니다. 마키아벨리즘, 그러면서 조금 비아냥거리하는 느낌 들죠. 그 얘기가 뭐냐면, 정치와 정치가에 대해서 마키아벨리가 정의를 해놓은 것이, 그 정치가는, 군주는 비상식적인 일만 하지 않다면 어떤 일을 해도 정당하다라고 하면서, 군주가 해야 될 일을 정당화시켜준 이제 그런 책이라고 좀 알려져 있지요. 그래서 마키아벨리즘, 정치가 뭐 이런 부분들은 아마 좀 우리가 정치라는 것을 좀 약간 비하시키는 이제 그런 단어에 손뒤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주의, 권위주의 국가가 오다가, 그렇게 중세가 오다가 사건이 터졌어요. 산업혁명입니다. 산업혁명이 돼서 물론 바람에 의한 범선을 증기선으로 바꾸는 데는 거의 한 70년 가까이 걸렸다고 합니다. 하지만은 이제 그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공장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부자가 되기 시작을 했죠. 그 공장을 가지고 중상주의를 채택을 하면서 신흥 부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근데 신흥 부자들이 많이 생기니까 하는 일들이, 야, 그 귀족들, 이 정치는 너희들의 전유물이 아니야. 우리한테도 권력을 나눠줘.
라고 하면서 그때 자유주의 바람이 붑니다. 이 자유주의의 이론적 토대를 댄 사람들이 존 로크, 시민정부론, 뭐 루소, 뭐 시민저항론, 그다음에 뭐 존 스튜어트 밀, 이 사람들은 뭐 정치적의 정신적 자유, 집회의 자유, 이들이 지금 사실 내걸었던 이념들이 거의 대부분의 지금 헌법에, 자유주의 민주주의 헌법에 다들 있죠. 우리 헌법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에 안 들어가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공산주의 국가 헌법에도 이들의 그 이야기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표면적이긴 하지만. 그렇게 하면,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은 아담 스미스인데, 아담 스미스는 국부론을 썼습니다. 이제 국부론이라는 것은 단순히 경제학 책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기업가들이 중상주의를 밀면서, 이 개인이, 시민이 부자가 돼야 된다라는 거를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국부론에 썼던 내용이 바로 그 분업입니다. 분업은 인간이 개인으로서, 이기적인 행동을 했을 때도 분업을 하면서 기업으로 모아지면 거기 사회 가치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 즉 개인적으로 행동을 하세요. 하지만 그 자체가 사회 발전에 됩니다. 이게 분업입니다. 즉 중산층이 부자가 되는 방법으로서 국부론에서 분업을 제시했고요. 거기에서 이제 그럼 국가는 뭘 해야 되는데 이제 공공재 이야기가 나옵니다. 공공재라는 것은 비경합성, 비배타성 이런 어려운 단어는 좀 인터넷 찾아보시길 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국가가 자유주의 국가가 해야 되는 그런 그 범위를 딱 정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분업, 공공재 이제 그런 부분이 되면서 우리가 자유주의 국가 만들어졌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 또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도시화가 되고 공장이 되면서 거기에 소외되는 사람들이 생겼던 거죠. 그게 누구냐면 이제 노동자, 노동자들, 농민들, 뭐 이런 저소득층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과거에는 그 농촌에 기대서 어쨌든 간에 무슨 뭐 나물 그 풀뿌리라도 뜯어 먹으면서 어쨌든 연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대가족 제도에서 의지해서 살았는데 이 도시에 나오게 되니까 갑자기 몸을 다쳤다. 사장님이 너 우리 저기 직장에 나오지 마. 하는 순간 이 사람은 생계에 위협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직장에서 너 파이어야, 너 해고야 하는 순간 또 역시 생계에 위협을 받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의 생활은 과거 농업 그 시대보다도 더 피폐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 이런 배경을 가지고 그 마르크스와 엥겔스, 다들 아시는 마르크스의 자본론, 엥겔스의 공산주의 관련된 부분들이 이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듭니다. 엥겔스에 져서 그 영국 노동 계급의 상황을 보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이런 자본주의와 중상주의의 이면에서 이러한 소외된 사람들을 바탕으로 그 배경으로 해서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이제 커나기 시작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위협을 느낀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독일의 비스마르크입니다. 근데 비스마르크가 그때 이제 그 비렐름 그 황제도 있었지만, 독일의 전권을 쥐고서 이제 독일을 부흥을 시키려고 하고 있었는데, 이거 봐라. 이 사회주의가 지금 오면서 노동자 농민들을 어떻게 보면 그 혹세무민을 하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됐기 때문에, 사회주의를 눌러야 되겠다. 라는 생각도 하나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이 또 비스마르크가 견제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기업가들입니다. 저희 같은 행정가라든지 제가 황제를 모시는데 이 기업가들이 자본을 축적을 하면서 뭔가 굉장히 성장을 하거든요. 따라서 이분들도 좀 이 사람들도 견제를 해야 되겠고, 그럼 우리가 지금 근로자들을 껴안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회주의 탄압법을 만들면서 사회주의 탄압을 하면 동시에 노동자들과 근로자들을 껴안기 위해서 그때부터 복지제도를 시작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보통 복지제도 그러면은 뭐 1500년대, 1600년대부터 얘기 나오는데 그때 복지는 말 그대로 시혜적인 왕이 나의 자비로서 너희들의 어려움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자녀적이고 시혜적이고 그런 부분인 반면에 우리가 지금 현대적으로 이야기하는 복지제도는 이때 비스마르크가 가장 효시다 하는 것이 사회복지학에서 일반적인 정론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비스마르크가 제일 처음 했던 일이 뭐냐면 산재보험과 의료보험을 도입하는 거였어요. 그만큼 이 4대 보험 중에서도 의료보험과 산재보험이 중요했던 거죠.
근데 이 산재보험과 의료보험을 했는데 일단은 그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주의를 그 억압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경제인 사장들도 그 기업인들도 견제를 해야 하다 보니까 정치적인 이유가 있다 보니까 좀 그 보여주기식으로 했습니다. 처음부터 싹 지금에는 복지처럼 하지는 못했어요. 정치적으로. 자, 우리가 이제 복지제도를 가지고 있어. 그러니 사회주의 탄압하는 것에 대해서 정당성도 받고 기업인들도 우리 견제할 수 있어. 라고 한 정치적인 이유로 이걸 시작을 했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던 것이 현대 복지제도의 효시입니다. 그 과거에는 4대 복지제도, 지금은 노인까지 포함해서 5대 복지라고 하는데 이 복지제도는 이미 벌써 공산주의 국가도 들어가서 공산주의 국가에는 이제 복지제도가 없어야 돼요. 근데 복지제도가 공산주의 국가에 있습니다. 가까운 중국도 5대 복지제도가 있어요. 이제 그런 정도의 복지제도가 전 세계에 이제 새로운 그 제도로 나온 거죠. 근데 처음에는 보여주기 식으로 하다가 이제 네 가지의 요소에 의해서 이 복지제도가 제대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첫 번째는 비스마르크는 그때 유명한 재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관료제를 그 정치, 행정에 도입을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료제의 효시, 피라미드식이죠. 쉽게 말하면 군대식입니다. 국가 전체를 끌고 갈 그 대규모를 경영할 만한 그 모델이 기업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무슨 록펠러라든지 뭐 카네기, 그 철공한 카네기라든지 이런 대기업을 이끌 때 전부 다 끌고 온 모델이 군대 모델이었습니다. 군대를 운용을 하면서 거기 조직을 운용하고 했던 그 노하우가 있었거든요. 관료제가 사실은 그런 부분입니다. 이 관료제를 전 세계에 정착시킨 사람이 비스마르크 보면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행정이 힘을 받게 된 거죠. 동시에 그 산업혁명이 1900년대 초반에 꽃을 피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뭐 B사, 뭐 비모모 자동차, 벤모모 자동차, 롤모모 자동차들의 창업 연도가 대부분 1900년도에 초에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1900년도 초에는 돈이 많았다는 거죠. 첫 번째는 관료제, 두 번째는 돈이 많았다. 세 번째는 시민들의 의식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참정권이 늘어나는 거죠. 참정권은 이제 투표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처음에는 투표권은 귀족만, 그 다음에 남자만,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도시 뭐 이렇게 늘어나다가 점차적으로 늘어날수록 그 참정권 한 표를 행사하게 되면서 복지에 대한 니드가 점점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래서 최근까지 이제 우리가 참정권을 논의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은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중요 국가 중에서 프랑스 같은 경우가 좀 그 프랑스 대혁명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늦게 참정권을 도입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그 여성들의 참정권이 프랑스에서는 언제 도입이 되냐면 1940년대 후반이 돼서야 프랑스에서 드디어 여성들 참정권을 주게 돼요. 투표권을 주게 됩니다. 상상이 안 가시죠? 예. 그렇게 되면서 참정권이 이제 확충이 되고 그 참정권이 되면서 복지에 대한 니드가 올라간 거죠. 그래서 네 번째로 또 거기에 기름을 부은 게 뭐였냐면 미소 간의 체제 경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련이 우리는 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고 우리는 다 무상이야 할 때 이쪽 미국 쪽에 있었던 서방 세계들도 우리도 지금 잘 돼 있어 하면서 복지 제도의 수위를 계속 올라간 거죠. 이러한 네 가지 정도가 힘이 이제 시너지가 일으키면서 1930, 40년대 이후부터 1970, 80년대까지 복지 제도가 꾸준히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저 북유럽의 꿈과 같은 복지 제도는 다 이때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화면에 보시면 자유 산업 잠깐 화면 잠깐 보시게 되면요. 자유와 산업주의가 사회주의와 결국 타협을 이루게 되는 거죠. 예. 사회주의는 망할 수밖에 없던 이유 중 하나가 사회주의 그 공산당 선언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읽어보게 된다면은 경제에 관한 논리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냥 일반적으로 공동농장이 그 사회주의 경제의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회주의는 어쨌든 간에 지금은 이제 지구상에서 소멸이 됐죠. 저기 책 어디 한구탱이에서 먼지에 지금 처박혀 있는 이론으로 남아있고, 지금 남아있는 뭐 그 중국 같은 경우에도 사회주의라고 보통 부르지 않고 국가자본주의라고 부를 정도로 사회주의는 이미 옛날에 고전적인 사회주의는 이미 없어졌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이제 살아남은 이유가 사회주의에서의 여러 가지 복지제도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끌어들이면서 살아남았죠.
따라서 화면에 보시게 되면은 자유민주주의의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끌어당기고 사회주의의 공공성을 끌어당겨서 국가를 만들기 시작하고요. 그 국민의 삶의 보장을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사회보험 여기 하나 더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사회수당입니다. 여러분들 말씀하신 기본수당, 기본소득, 그게 사회수당인데 이런 네 가지를 바탕으로 해서 복지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럼 어떤 내용을, 방법은 이렇게 한 네 가지가 되는데 어떤 내용을 할 거냐. 그게 바로 이제 4대 복지, 5대 복지를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근데 과연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국민들한테 이제 6대 의무를 부과를 한 거죠. 국방, 납세, 교육, 뭐 근로, 뭐 환경에 대한 의무 이런 거를 만들게 되면서 국가가 복지 국가를 만들어게 됩니다. 따라서 복지 국가는 이 사회주의 국가와 자유주의 국가의 중간에 정반합에 태어난 믹스된 형태고요. 인간의 삶에 대해서는 좀 사회주의에서 많이 끌어왔고요. 그 다음에 정치나 경제 쪽에서는 자유민주주의를 많이 끌어왔습니다. 그래서 복지국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의료는 어떤 역할을 하나 보는 거죠. 이 중에서 복지에 보게 되면 이제 의료가 들어가 있는데, 의료가 단순히 우리가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그러한 부분이 아니고, 그걸 훨씬 넘어서 국방이라든지 근로, 공공복리,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사회보험 등의 국민들 생활에 전반적으로 필요한 복지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병원에 가서 감기에 걸리면 치료를 받고 이제 그런 정도 수준이 아니고 국가 단위에서 볼 때는 이 의료라고 하는 제도를 갖고 있느냐 없는 갖고 있느냐가 이 복지의 거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의료 제도에 대해서 잠깐 좀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가보죠. 그래서 1900년대 이후부터 1970년대까지 그 의료 제도, 복지 제도가 제대로 만들어졌다. 근데 화면에 보시게 되면은 화면 잘 보실지 모르시겠지만 동그라미는 이제 공공의료, 공공의료를 말씀드리는 거고, 이제 그 다이아몬드 모델은 이제 민간 의료를 지금 상징하고 있는데,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투트랙, 민간 의료와 공공 의료, 요 비율은 한 7대 3 정도로 해서 이게 투트랙으로 제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투트랙으로 제대로 만들려고 한다면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제도라는 건 결국 돈이거든요. 돈을 우리가 이렇게 그 알뜰하게 아니면 디테일하게 돈을 쓰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의료 제도인데, 의료 제도는 결국 돈을 쓰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제도를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그때 당시에 그 비무슨사, 뭐 롤 무슨사, 뭐 벤 무슨사처럼 산업혁명이 이루어지면서 돈이 있었죠. 그 돈이 있으니까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복지국가라고 표현한다 그러면은 보통 그 전체 복지 그 GDP 대비로 한 3%를 복지에 투자하게 되면 우리가 이 나라를 복지국가라고 얘기하고요. 5%를 넘어가게 되면은 좀 어드밴스된 국가라고 표현을 합니다. 요즘 좀 그 OECD에서 우리는 복지국가다라고 하는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뽐내려면은 한 20% 내야 됩니다. 한국은요. 한국은 해외에서 나온 한국을 바라본 통계는 한 11%, 12% 정도 되는데 한국 자체 내 통계는 한 16%쯤 됩니다. 좀 약간 오차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대한민국은 한 5%, 10% 정도 복지를 더 쫓아가 있다. GDP에서. 근데 이제 보시면은 그 1900년대 초에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가 이 3%와 5%를 넘깁니다. 즉 돈이 있었죠. 그럼 한국은 언제쯤 이 3%하고 5% 넘겼을까요? 1990년도에 3%를 넘기고요. 1998년도쯤에서 5%를 넘깁니다. 근데 의료 제도는 언제 시작했나요? 1977년도에 시작했습니다. 돈이 아주 없을 때 시작을 했죠. 따라서 이 3%, 5%를 넘은 유럽은 그때 당시에 투트랙으로 민간 의료와 공공 의료를 동시에 시작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서 그렇게 제대로 시작을 했고 그걸 발전시켰는데 한국은 77년도에 돈이 없는 때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그 아주 원초적인 제도에서 시행할 수밖에 없었죠. 그때 만들어진 제도를 제대로 된 제도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데 문제는 그때 제도가
지금 거의 4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선 없이 왔다는데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쌓이고 쌓였다가 지금 뻥뻥뻥뻥 터지는 거죠. 어제 오늘이 아닙니다. 아무튼 유럽은 투트랙으로 시작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3%, 5% 이상을 쓸 수 있는 때가 1900년 초였다. 돈이 있었다. 한국은 돈이 없었다. 거기서 하나 좀 짚어드리고요. 따라서 유럽의 투트랙으로 만들어진 공공의료와 민간의료가 처음에는 각각의 나라가 특색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독일, 영국, 프랑스, 근데 거기서 파생된 뭐 북유럽, 스웨덴, 미국이 보통 우리가 복지학에서 보면 이 5나라의 복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크게 보면은 3나라고요. 넓게 보면 5나라를 보게 되면 복지의 발전에 대부분 알 수 있다. 라고 이제 복지학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복지학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나라들이 의료제도가 각각의 나라의 특색이 있게끔 진행이 되다가 OECD에 대한 그 자료가 모이면서 하나로 수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양했던 국가들이 전체적으로 한 6개 정도로 분류를 할 수 있다. 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화면을 잠깐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공공의료와 민간의료로 나눈다. 삼각형은 정부, 의사, 그다음에 시민 이렇게 3가지로 이제 그 삼각형이 공공의료 삼각형이 있고 민간의료 삼각형이 있다. 어느 나라는 민간의료가 이렇게 활성화가 됐고요. 어떤 나라는 공공의료가 더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나라는 근데 공공의료가 너무 활성화돼서 너무 그 비중이 커가지고서 어찌어찌 못하는 그 지금 그 뭐 조직 경직성에 걸려서 어떻게 못한 나라들이 있고요. 어떤 나라들은 공공의료도 여러 가지 패턴을 가지고 다양성을 줘서 좀 잘 운영하는 나라도 있고요. 공공과 민간이 거의 분리된 나라도 있습니다. 또한 공공과 의료가 거의 분리가 명확하지 않은 나라다. 이렇게 한 6개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듯 지금 현재 전 세계의 흐름은 투트랙으로 해서 그 투트랙에서 공공과 민간의 비중은 좀 다를지언정 전체적으로 한 7대3 정도, 주요 선진국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좀 선진국이 아닌 국가 말고요. 7대3 정도로 수렴이 되고 있고요. 그 7대3 정도 수렴되면서도 그 안에서 다양한 베리에이션을 주고 있다. 하지만 투트랙으로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그럼 과연 이런 투트랙을 통해서 우리가 의료 제도를 그 시민들한테 제공을 하는데 어디까지 제공할 것이냐? 즉 국가가 어디까지 제공할 거냐? 즉 감기를 제공할 것이냐? 암 치료해 줄 것이냐? 아니면은 쌍꺼풀까지 해줄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논의가 좀 진행이 됐던 거죠. 그 의료 제공 범위가 독일, 영국, 프랑스, 미국, 북유럽이 좀 다르긴 하는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스마르크가 그 처음에 이 사회보험을 시작할 때 노동자 단체를 찾아갑니다. 야, 나 지금 너희들하고 지금 이제 사회보험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너희들 돈을 좀 내. 그다음에 기업가들도 돈을 좀 내. 그다음에 정부가 돈을 좀 낼게. 이렇게 해서 정부의 영향력에 두려고 했었는데 이때 독일의 노동자들이 그래 취지는 알았다 하면서 하지만 정부 돈은 받지 않겠다. 이렇게 나와버립니다. 다만 이런 취지에 맞게끔 사회보험 취지에 맞게끔 근로자와 사용자가 협의해서 하겠다라고 보험이 시작이 되는 거죠. 따라서 정부 돈이 투입이 되지 않고 그 사회보험으로만 투입이 되니까 돈을 많이 모을 수가 없었겠죠. 돈을 많이 모을 수가 없으니까 제공하는 범위라든지 대상이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꼭 필요한 것만. 좀 스트릭트한 거죠. 따라서 독일의 사회보험이 잘 되어 있긴 한데 독일 정부의 기금이 들어간 게는 이제 최근 일이고요. 그 전 처음 시작할 때는 그 돈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 작은 돈으로 알찌게 쓴 거죠. 따라서 그 대상 범위, 지원 범위가 조금 좀 협소했습니다. 근데 반면에 영국은 어땠나요? 영국은 우리가 지금 뭐 무상의료, 무상 시리즈, 영국은 이렇게 해프냐? 사실은 그런 배경에 뭐가 있냐면 산업혁명이 제일 먼저 시작한 곳이 영국입니다. 따라서 중상주의라든지 기업의 폐해에서 노동자들, 농민들이 어려움을 가장 많이 겪었고 피폐했던 나라도 영국이었죠. 영국은 그 기억이 굉장히 역사 속에 아픔으로 남아있던 겁니다.
따라서 영국에 있는 그 사회제도, 그 보험제도는 말 그대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 정도로 우리가 철저하게 국민의 행복에 대해서 복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백업을 해주겠다. 심지어는 최근에 얼마 전에는 영국에 있는 무슨 뭐 장관 중에서 국민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행복 장관도 혹시 생긴 거 혹시 아십니까? 예, 그만큼 영국이 지금 업데이트 되어 있습니다. 영국이 그만큼 무상으로 나갔던 이유는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국민들 마음속에 중상주의에 의해서 피폐했던 그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영국이 조세 기반으로 해서 좀 많이 좀 소위 말하는 그 퍼주기식으로 나갔던 이유가 그 역사적 배경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양쪽 나라 중에서 조금 늦게 발달한 나라가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는 시민 대혁명을 통해서 시민이 정부를 이루긴 했는데 이 제도 발전 좀 늦었습니다. 양쪽에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걸 믹스하기 시작한 거죠. 1950년도에 대통령법, 그다음 1970년도에 의료에 대한 개혁을 통해서 요 두 나라의 한 중간 정도 수준으로 그 제공 범위라든지 지원 범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게 오늘날의 프랑스의 방법이고요. 요 나라를 세 나라를 이제 보면은 대부분의 이제 보험이 그 사회보험이 어디까지 지원을 해줘야 될 것이냐라는 것이 대충 나옵니다. 주로 독일계는 필수 의료의 범위가 좀 어느 정도 좀 스트릭트한 편에 속하고요. 협소하고요. 영국은 좀 넓습니다. 프랑스는 그 중간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서 이러한 그 필수 의료 부분도 각 나라가 어느 정도까지는 그 좀 분리돼서 가고 있었는데 이 필수 의료 부분도 필수 의료의 수준이 이제 막 올라가기 시작한 거죠. 그것에 가장 불을 붙인 게 미소 간의 경쟁입니다. 아마 여기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그 아마 아시는 분일지 모르겠지만 전 세계에서 헌법에 국민들의 건강권을 최초로 명시한 국가 어딜까요? 지금 답변 올려주시면 제가 오늘 그 이벤트에서 체크한 건 드립니다. 예, 답변이 없으시네요. 전 세계에서 그 건강권이라고 하는 것을 헌법에 가장 먼저 명시한 국가가 소련입니다. 1936년에 모스크바 헌법 126조에 거기에 실려 있습니다. 건강권을 그 국민의 권리라고 정확하게 명시한 겁니다. 뭐 건강권이냐 건강 추구권이냐 좀 다르긴 한데 여기서 이제 그런 논쟁은 피하고 어쨌든 건강을 헌법에 명시했다. 근데 그 소련이 1936년에 그렇게 했을 때는 그 소련 혼자 단독을 한 게 아니라 자극받은 게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그 전년도 1935년도에 루즈벨트가 미국에서 소셜 액트 미국 대공황을 극복을 하면서 루즈벨트가 뉴딜 정책을 또 성공적으로 극복하는 그 과정 중에서 35년에 오늘날의 미국의 복지의 근간이 되는 법을 만듭니다. 그게 소셜 액트인데 그게 굉장히 현대적이고 업데이트된 법이었어요. 자유주의 국가도 저렇게 복지를 무장해 갖고 오니까 소련이 섬뜩했던 거죠. 따라서 그걸 아예 헌법에 그런 복지를 명문화시켜 버립니다. 그 이후에 그런 걸 보고 또 자극을 받은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건강권은 더 넓다라고 자랑을 하기 시작하죠. 그게 유니버설 헬스케어 개념이 되면서 영국의 뭐 비버리지 보고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 이후 나오는 여러 가지 국제 보고서에서 건강권을 인류의 그 인간의 기본권이라고 명시하는 그런 권한들 그 내용들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까지는 한 1970년대 얄마타 선언까지 건강권으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헌을 읽으실 때 좀 착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한국에는 필수 의료, 에센셜 메디신이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 유럽에는 필수 의료라는 말이 없다. 그러면서 필수 의료라는 개념이 모호하다. 이런 논리를 펼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는 아직까지 제가 보기에는 학습이 조금 더 하셔야 되는 분들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유럽에는 유럽의 의료라고 하는 거는 그냥 필수 의료를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국가가 좀 돈이 많으면 조금 더 많이 해주자. 그래서 보편적 서비스를 늘려줄 수는 있어요. 유럽의 의료는 필수 의료다. 예를 들면은 무슨 뭐 쌍꺼풀이라든지 뭐 그런 것도 절대 필수 의료가 아니다. 심지어는 어디도 필수 의료에 포함되지 않냐면 치과 진료 있지 않습니까? 치과 진료, 안과 진료의 일부도 그 필수 의료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건 어떻게 해결하냐면
국가보험에서는 필수 의료만 제공을 해주고 뭐 치과라든지 안과 일부는 너희가 사보험 들여서 실비보험을 해. 이게 그러다 보니까 그 한국에서는 의사를 메디컬 닥터라고 하죠. 외국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덴티스트라고 합니다. 그거는 필수가 아니라는 뜻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건 어떤 전문가로서의 우리가 그 명칭을 준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메디신이라고 하는 단어는 주로 필수 의료를 얘기한다. 그래서 유럽에 있는 그 단어 중에서 필수란 말이 없어도 그거 다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필수 의료에 들어간다. 이 한국에도 이런 필수 의료의 개념이 그 헌법 제 30 몇 조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 사회권과 그다음에 그 사회권을 바탕으로 하는 사회기본법 그리고 사회기본법에서 나오는 의료에 관련된 걸 다 정한 공공의료기본법에 필수 의료의 개념이 녹아 있습니다. 근데 어느 한 지역에서만 지금 필수 의료의 개념이 모호하다라고 하면서 전혀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건강권이 확대되는 부분에서도 미소의 경쟁이 있었다. 따라서 그 의료 부분은 그만큼 전반적인 사회의 모든 그 필수 부분에 대해서 그 복지에 대해서 영향을 미친다. 자, 그럼 필수 의료는 과연 그럼 기본적으로 암 치료를 해줘야 된다. 그런 의미일까요? 뭐 필수 의료 그러면은 뭐 진보에서는 무슨 뭐 여러 가지 굉장히 어려운 말로 포장을 합니다. 근데 필수 의료는 간단하게 좀 정의를 해드리면 정치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걸 제공 안 하게 되면 정권을 내놔야 되고 정권이 바뀌는 걸 필수 의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정부가 이 필수 의료를 제공을 안 해. 그럼 다음에 국민들이 투표를 해서 그 정권을 바꾸죠. 폭동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필수 의료고요. 경제 사회학적 필수 의료의 개념은 뭐냐면 만약에 제가 어떤 질병에 걸렸어요. 근데 그 질병에 국가가 그 사회보험이 도와주지 않으면 제가 집 팔아서 병치료하고 전세나 월세로 이동을 해야 되는 것을 필수의료라고 합니다. 따라서 무슨 뭐 피부병이라든지 아니면 어디가 간지럽다던가 이런 거는 필수 의료가 아니죠. 왜? 집을 안 팔지 않습니까? 암에 걸리면은요. 만약에 국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사회가 도와주지 않으면 암에 걸린 분들은 사실은 그 집도 팔고 그 가정의 존속도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사실 그렇죠. 이런 게 필수 의료입니다. 복지학적으로는요. 복지학적으로 인간의 행복과 사회의 노동력을 보장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심장병을 계속 예방을 한다. 그러면 사회 노동력을 보존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그 사회가 기업을 해서 돌아갈 수 있죠. 이런 건 필수료입니다. 근데 간지럼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다른 거 그거 안 한다고 해서 사회 노동력이 보존이 안 되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이제 이런 거는 필수료가 아닙니다. 그래서 필수 의료라는 것은 이렇게 사회 전반적인 내용이 있어요. 내가 맹장을 떼놨으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외과 의사가 필요가 없어. 난 앞으로 애 안 낳을 거니까 나는 뭐 산부인과 선생님들이 있든지 없든지 소아과가 있든지 없든지 난 상관이 없어. 나는 필수 의료가 필요 없는 사람이야. 이런 정도 수준이 아니고 필수 의료가 제공이 안 되면 사회 전체가 흉흉해지는 그러면서 이 사회가 좀 암울해지는 그런 것이 필수 의료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가슴이 좀 와닿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만큼 필수 의료는 되게 중요한데 한국이 그런 부분에서 지금 펑크가 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붕괴라다 위기라는 말을 갖다 들이대도 사실은 과한 말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복지제도에서 어려움이 생겼어요. 뭘까요? 정부가 시민에게 복지를 5대 복지를 제공을 하는데 뭐 연금이라든지 고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 전달자들의 중간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숙련되지 않아도 됩니다. 또 그만큼 이렇게 시민들한테 전달할 때 그 숙련된 노동자 익스퍼트들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의료는 좀 달랐습니다. 정부가 시민에게 의료를 제공할 때는 다른 부분들, 돈을 투자하는 부분, 약을 만들고, 뭐 병원을 세우고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쉽게 할 수 있는데, 이 의사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전문가의 손을 빌리지 않으면 이 의료를 전달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이 의사라고 하는 이 집단이 저도 이제 의사이기 때문에 잘 아는데, 좀 다른 직책하고 좀 다릅니다. 첫째, 인센티브에 크게 반응하지 않아요. 10억 준다고 해도 안 가지 않습니까? 4억, 5억 준다도 안 가지 않습니까? 인센티브에 크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그 작년에 무슨 그 한국의 무슨 큰 병원에서 어떤 간호사가 뇌출혈로 사망했을 때 잠깐 들끓었죠. 들끓으면서 결국은 무슨 뭐 여러 가지가 이게 나오는데 뭐 필수 의료를 확충하고 뭐 의사 수를 늘리고 그때 정작 신경외과 선생님들이 원했던 건 뭐였냐면 하룻밤에 지금 머리에서 지금 뇌출혈 나는 사람 10명도 안 나는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모든 병원에서 지금 다 온콜 당직을 쓸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뭐 저희가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가장 큰 중요한 게 그 돈이 아니고 하룻밤이라도 온콜 당직을 쓰지 않는, 즉 전화기에서 해방되고서 자기가 좀 마음껏 한번 소주라도 한잔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이게 이분들의 바람이었어요. 그러면서 둘이 나온 얘기가 프랑스의 파리 같은 경우에는 신경외과 선생님이 국내보다도 적은데도 불구하고 거기 있는 분들은 1년에 한 달씩 막 그 휴가도 다녀오거든요. 왜 그런 거는 왜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고 어떻게든가 필수 의료 돈만 올릴 생각을 하느냐. 이거 어떻게 보면 신경과 선생님들이 불만이었던 거라고 저는 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는 지금 언론에 하나도 안 나오죠. 실질적으로. 예. 의사 선생님들이 그만큼 좀 어느 정도 좀 독특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의료 정책이라든지 의료 경영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의사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행동하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의료 정책의 거의 대부분이고요. 의료 경영은 뭐냐면 의사 선생님들을 어떻게 경제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이게 바로 그 의료 경영의 거의 전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의사라고 하는 그 직역이 의료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매우 큰 역할을 했다. 중요하다. 근데 그럼 의사 선생님들을 우리가 잘 컨트롤을 해서 그 복지 정책을 성공시켜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각 국가들이 눈여겨보는 부분들이 의사의 양, 숫자죠. 분포, 지역에 있느냐 아니면은 무슨 뭐 상권에 있느냐 뭐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분야, 어느 과에 많이 내과가 많으냐 외과가 많으냐. 지금처럼 우리 좀 필수과에 없는 경우에 분야에 큰 문제 생긴 거죠. 그다음에 전문성, 전문의를 만들 것이냐 일반의로 만들 것이냐, 국가의 의료 교육의 표준을 어디에 둘 것이냐 이런 부분을 신경 썼고요. 그 다음에 정성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정성이라고 한 단어는 학술적인 용어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게 정성이라는 단어가 주는 그런 이미지 때문에 제가 바로 썼는데 의사가 얼마만큼 자기 성심성의껏 환자한테 열심히 할 수 있을 것이냐 그 부분이죠. 그러면 질도 올라가고 비용도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국내 잔류가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국내에 머무르게 해야 되겠다. 이러한 5가지 정도의 그 스코프를 가지고 의사 선생님들을 또 관리를 했는데 그 주로 그 유럽에 있는 국가들은 그 강한 스트롱한 방법보다는 소프트한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교육을 많이 확충을 한 거죠. 예를 들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간 의사 교육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뭐 미국의 의료가 정말 나쁘다 뭐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조차도 지금 의사 교육에 연간 한 15조 정도를 씁니다. 영국은요, 한 3조 정도 씁니다. 대한민국이 영국 그 나라에 비해서 국가 사이즈가 반보다 조금 더 크죠. 그러면 한 1조에서 1조 5천억 정도는 의사 교육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는 이제 사회적 지위를 좀 높게 준 거예요. 그냥 딱 잘라 말씀드리면 유럽에 있는 의사 선생님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소방관 같은 그런 존경을 받고 있고요. 한국 의사 선생님들은 소방관에 우리가 국민들이 소방관에 주는 존경과 관심하고는 좀 그 반대편에 서 있는 거죠. 따라서 그 유럽 그 해외에서는 의사 선생님들 관리하기 위해서 이거 투자도 하고 사회적 지위도 부여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끌고 갑니다. 이만큼 이제 해외에서는 의사들한테 투자하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그런데 이런 복지제도가 체질 변화하고 시작합니다. 그게 언제냐면은 1972년도에부터 시작된 오일 쇼크입니다. 오일 쇼크가 되면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죠. 그리고 거기에 세계화 바람을 붑니다. 따라서 그러면서 그 복지국가 그 관료제로서 막 물먹는 하마처럼 키워오던 그 복지국가가 제도가 과연 이 지속 가능할 것이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의문점이 들기 시작한 거죠. 즉 이런 삼인주의적 복지가 생산적인 복지로 이제 변환되기 시작한 충격이 오일 쇼크 때부터 옵니다. 즉
지금 같은 상황에서의 그 관료적이고 물먹는 하마 같은 복지 제도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 공통되었고, 즉 경제와 복지가 같이 가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거의 꿈나라 같이 알고 있었던 스웨덴, 북유럽의 국가들의 단점들이 이제 막 이제 언론에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스웨덴 국가 같은 경우에 국민들이 하는 그 여러 가지 그 자기 개발 활동이 뭐냐면 복권하는 겁니다. 왜냐면 그 복권 이외에는 자기가 계층 상승을 이룰 수 있는 게 거의 없거든요. 그런 아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병원에 입원을 그 병원에 가려고 하는데 그 공공의료가 그 대기 시간이 길다 보니까 감기라든지 심한 몸살이 들어도 병원에 못 가요. 왜냐면 몇 달 정도 대기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어쩔 수 없이 집에서 그냥 차 마시면서 참는 겁니다. 참는데 우리가 몸살 심하게 들면은 직장에 나가지 못하잖아요. 직장 나가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돈을 못 벌잖아요. 돈 못 벌니까 상병수당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대한민국은요. 아프면 몸살 나서 병원에 가서 바로 주사 한 대 맞고 다음날 와서 괜찮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죠. 생산성 국가가 더 빠른 날죠. 어느 것이 옳은지는 모르지만 좀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되겠지만 북유럽 국가들도 그런 복지의 부작용에 대해서 심하게 겪고 있던 처럼 이러한 세계화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거는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전 세계가 1970년대, 80년대를 기점으로 해서 그 세금률을 떨어뜨리기 시작한 그런 표입니다. 그 다음 표는 하나 그 복지의 그 기금을 줄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장애우에 투자되는 돈들이 점점 줄고 있어요. 즉 복지가 생산적 복지로 돌아서기 시작했다. 따라서 이제 복지, 그 의료제도는 복지니까 의료제도도 거기에 대해 영향을 받지요.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지금 드디어 그 의료의 투트랙으로 오면서 관료적으로 커나오던 의료 복지제도가 드디어 벽에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벽에 부딪히니까 뭐 네덜란드고 유럽의 거의 모든 국가가 이제 발등에 불 떨어진 거죠. 의료비는 상승을 하게 되고 뭐 드디어 국민들은 더욱더 많은 서비스를 요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병원이라든지 제도 개혁을 그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굉장히 많은 제도를 개혁을 이루게 되는데 그 제도가 대부분 다 표면적으로는 잘 됐다고 하지만 사실은 성공을 못했습니다. 똘똘했던 제도가 없었던 거예요. 의료비 상승하죠. 급했죠. 급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나왔던 제도가 뭐냐면 바로 총액계약제입니다. 의료비는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걸 누를 방법이 마땅치가 않았던 거예요. 그때 시스템에 의해서는. 자, 그래서 그래 어쨌든 간에 모든 부분은 다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국가 예산에서 이거 이상은 쓰지 못해. 이 돈이 있으니 이 돈에서 나눠 가져. 그게 국가 단위에서는 총액계약제, 병원 단위에서는 총액예약, 총액 수가제, 그다음에 진료 단위에서는 포괄 수가제, 정액제, 즉 돈을 제한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온 게 바로 이때부터입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 나중에 키워서 보시면 알겠지만 한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총액계약제를 시행하게 됩니다. 즉 총액을 제한을 하는 거죠. 예산을. 어떻게 됐습니까? 서비스는요. 나빠지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거는 그 라이프 스판이라든지 그 평균 수명이 뭐 크게 줄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유지는 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의료비도 컨트롤되고 국민 서비스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정치 활동을 계속 한 거죠. 총액을 제한하게 됩니다. 따라서 화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OECD의 주요국들이 2008년도에 점핑을 한번 하긴 하는데 어떤 사건에 의해서 그 의료비를 거의 조정을 합니다. 이것이 그 나라가 의료의 니드 수요와 서비스를 유지하면서 조정한 게 아니고 그냥 강제로 눌러놓은 겁니다. 지금 끝에 보게 되면은 코로나 때문에 잠깐 이제 튀었죠. 튀겠지만 다시 좀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은 그 미국은 어땠을 거냐? 미국은 총액계약제를 하기가 어려운 국가죠. 다만 비슷한 게 나옵니다. 그 복지 그러면은 무슨 뭐 진보 좌파들은 복지를 많이 늘릴 것 같죠. 근데 미국에서도 워크페어라고 하는 개념,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고 그 개념을 도입한 사람이 바로 클린턴입니다.
그 클린턴이 1997년도에 밸런스드 버젯 액트라는 내용의 그 법안을 만드는데 그게 뭐였냐면 한마디로 병원들이 돈 달라고 하니까 우리 예산 균형을 맞춰야 돼. 돈 없어. 못 줘. 이게 바로 밸런스드 버젯 액트입니다. 5천 원 달라고 하니까 없어. 1,000원만 가져가. 이게 미국에서도 있었어요. 공공의료에 관해서. 그 민간 의료는 말고요. 총액기획자 비슷한 겁니다. 그럼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은 그 총액기획자가 들이대기가 조금 어려운 국가죠. 근데 대신 비슷한 게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건정심이 있습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바로 그 총액계약제 역할을 지금 대신해주고 있어서 그나마 지금 의료비가 상승되는 거를 막고 있죠. 총액 그 건강 건정심 그러면 의사 선생님들 굉장히 싫어하죠. 예, 실질적으로 좀 약간 좀 변종돼서 만들어진 제도는 틀림없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심의위원회 그러면은 보험사가 병원하고 협의를 하고요. 또 다시 이쪽에 가서는 환자하고 협의를 해서 양쪽을 조율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국가건강보험공단 같은 곳에서의 한 업무인데 이걸 다 합쳐버린 거예요. 한 테이블에서. 그리고 나서 얘기 듣고 정부 마음대로 하죠. 예,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 이런 제도가 없습니다. 근데 잘못된 제도라기보다는 대한민국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제도라고 생각이 되고 이거라도 없었으면 의료비는 더 폭증했을 겁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의료는 더 나빠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예. 어떤 국회의원이 이 건정심의 좀 구조를 바꾸자고 하는데 그거는 그 국회의원분은 잘 모르셔서 그러는 거라고 좀 여기서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뚜껑을 덮어서 총액계약을 눌렀어요. 누르다 보니까 자, 의사들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아무래도 뚜껑이 덮여 있으니까 밑에서는 좀 갑갑하겠죠. 의사들은 되게 갑갑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의사들이 갑갑하다는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의사 선생님들을 어떻게 컨트롤하고 매니지하는 방법이 이제 소프트한 방법을 선택했는데 사실은 거기서 빗나간 거죠. 의사 선생님들은 그 지금 공공의료를 얘기하는 겁니다. 유럽의 공공의료의 가장 큰 폐단이 뭐냐면 공공의료의 가장 큰 폐단은 의사 선생님들이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예, 예. 민간의 가장 큰 폐해는 뭡니까? 대한민국처럼 일을 너무 많이 한다는 거죠. 극과 극입니다. 그래서 이 투 트랙으로 간 거예요. 자, 지금 화면에 보시게 보면은 캐나다의 대기 시간인데 이미 캐나다에는 그 전국적으로 그 환자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거의 정부가 슬로건을 내세우고 모니터링까지 하면서까지 독려했지만 지난 30년 동안 캐나다의 환자 대기 시간은 더 많이 늘었습니다. 왜? 공공의료에 치우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영국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 보겠습니다. 한국 의사와 해외 의사의 노동량을 비교해 보면 한국의 의사가 그 주요국 의사들보다 몇 배를 할까요? 한 5배 가까이 일을 합니다. 한국의 의사가. 자, 그럼 한국의 의사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유럽에 있는 주요국들의 의사 선생님들이 일을 너무 안 하는 거고요. 아니면 한국 의사님 너무 일을 많이 하는 거고요. 그 유럽 입장에서 보게 되면 자기들이 너무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보면 저쪽 일을 안 하는 거고 이쪽에서 보면 반대편 일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럼 어느 게 더 기준이겠습니까? 사실은 그 기준을 보려 그러면 그 기준을 뜯어봐야 됩니다. 왜 한국의 의사 선생님들은 이렇게 비인간적으로 진료량을 많아야 되느냐. 반대로 얘기하면 캐나다 같은 데는 왜 이렇게 진료를 하지 않느냐. 그 안에 내면을 뜯어보고 양쪽에 극단으로 치우쳐져 있으니까 이게 대한민국의 의료 제도를 개선한다면 의사 숫자는 이런 정도로 증원하는 게 맞겠다. 즉 제도가 어느 정도 확충이 된다. 이렇게 사실은 의사 증원이 된다고 한다면은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될 텐데 지금 서로 다른 나라의 그런 그 시스템 자체는 이해하지 않고 숫자만 비교하다 보니까 의사 증원의 합의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몇 년째, 10몇 년째 지금 계속 증원 한 해 만에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의사협회는 의사협회대로 반대하고 국민은 국민대로 늘리자고 그러고 그 기준이 뭐예요? 서로 다른 시스템에 있는 국가의 숫자를 갖다 썼기 때문인 겁니다. 소위 말하는 배달 사고이라는 거죠. 혈액형이 다른 사람, A형하고 B형 혈액형이 다르면 이 사람의 장기를 나한테 갖다 쓸 수가 없고 나의 장기를 저쪽에 줄 수가 없는데 그런 혈액형은 무시한 채 다른 사람의 장기가 좋아 보니까 그 기준을 갖다 쓰기 때문에 지금 의사 증원 문제가 한 발자국도 못 나가는 겁니다. 그 안을 뜯어봐야 됩니다.
주요국의 의사 보수 추정표를 본다면 한국의 의사는 5배 일하고요. 한 2배 정도 법니다. 한국의 의사 선생님들이 구매력 기준으로 보면 전 세계에서 1, 2, 3등 안에 들어갈 정도로 많이 법니다. 대신에 5배를 일하죠. 그런데도 해외 이민 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해외 이민을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5배 일하고 2배 버는 게 낫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균형이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지는 상상에 맡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유럽의 의사들은 드디어 총액 계약제를 해서 누르니까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요. 의사들이 이사 가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애써서 뭐 독일, 영국에 있는 아주 훌륭한 의과대학에서 의사를 배청해서 배치시켰더니 다 미국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중동으로 갑니다. 그 자리는 누가 메꿀까요? 예, 동유럽에서 건너오고요. 아프리카에서 건너옵니다. 말이 잘 안 통하죠. 말이 잘 안 통하니까 서비스질이 낮다고 생각하고요. 서비스질이 낮다고 생각하니까 국민들이 의료의 서비스를 올리라고 또 데모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의사 지원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독일 이민자의 꿈은 뭐냐면 다른 나라에서 독일로 가서 독일의 의학 교육을 받은 다음에 미국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독일 이민자의 꿈입니다. 따라서 전세 그 의사 선생님들의 이동은 굉장히 국제적으로 중요한 문제예요. 예를 들면은 아프리카에서 유럽에다가 의과대학에 보내서 간다 온 다음에 국내로 들어오라고 이제 보냅니다. 들어올까요? 아프리카로 다시? 안 들어옵니다. 다 유럽에 눌러 앉습니다. 예를 들면은 구소련, 지금의 동유럽 국가에 있는 의사들이 자기의 연봉을 4배 올리는 거는 간단해요. 자동차 타고 200km만 움직이면 됩니다. 그럼 연봉이 4배가 올라갑니다.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그 지역에 의사 선생님이 없어진 거죠. 의사 선생님이 없어지게 되면은 그 지역 보건 의료에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OECD 같은 데에서는요, 이런 의사들의 이동에 대해서 보건 의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굉장히 면밀히 조사하고 있고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유럽 커미션 커미티에서 유럽 내에서도 자리 바꿈이 일어나거든요. 어느 나라에서 의사를 수출하고 어느 나라에서 의사를 받아들이고 또 그 의사들은 또 어디로 나가고 이런 그림들을 매우 면밀하게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의사들의 이동은 보건 의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 의사 선생님들을 그렇게 소프트하게 컨트롤했던 국가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후회하고 있죠. 예. 지금 양, 분포, 전문성, 정성, 국내 잔류를 목표로 가지고 의사 선생님들의 사회적 지위와 투자를 했는데 이 국내 잔류에서부터 지금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국내 잔류가 흔들리게 된다면 위에 있는 정성, 전문성, 분포, 양 다 흔들리게 됩니다. 따라서 의사 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스코프를 넓히면 다시 생각해 볼 문제가 있고요. 저는 의사 수입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방법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대신에. 따라서 지금 전 세계가 이게 아닌가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 또 다른 제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일본의 유사한 뭐 자치 의사 제도라든지 영국의 공공의료 면허 이런 부분들이 있죠. 한국에서는요. 사관학교형 의과대학을 그 개념적으로 제가 제안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관학교형 의대는 말 그대로 공공의대 짝퉁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국제적인 흐름을 봤을 때 대한민국도 이게 필요하다. 이런 지금 내용들을 다 복잡하게 설명하기 너무 많으니까 하나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그런 개념을 지금 대한민국의 의료에 심는 것이다. 그게 사관학교형 의대라고 명칭을 한 거죠. 새로 만든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흐름으로 이렇게 가고 있던 부분을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 의료의 질 관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질 관리를 보게 된다면은 의료의 질은 말 그대로 서비스를 잘 받느냐 이제 그런 문제죠. 자, 근데 의료의 질은 그 전에 우리 BC 때 로마 제국 때 보게 되면은 그 로마 제국도 안토니우스 역병에 의해서 망했다 할 정도로 역병에 취약했고요. 아시다시피 1500년대, 1700년도에 그 페스트 흑사병 유럽 돌면서 암울했었죠. 사실 의사라고 하는 직업 자체는 사실은 뭐 약간의 이발사의 비유, 가운 입은 이발사의 비유될 정도 다 그저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말은 노스트라다무스가 한, 우리가 알고 있는 노스트라다무스, 그 노스트라다무스입니다. 그 사람이 의사였어요. 그 사람이 했었던 패스트 역병 돌면서 했던 이야기. 옷 빨아입고 햇볕에 널리고 비타민C 많이 먹어라.
그 얘기가 그때 노스트라다무스가 했던 얘기가 지금도 나옵니다. 뭐 그런 정도지. 그 이후에 의사들은 사실은 뭐 이발사 가운 입었다 하는 정도 수준에 있는데 이 의사의 어느 정도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킨 게 1800년, 1900년 나옵니다. 플레밍이 페니실린 발견하게 되고 제너의 종두법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기본적으로 주술적인 그런 의료인 줄 알았더니 사람을 치료하네. 그러면서 이 신기했거든요. 죽어가는 사람을 어떤 약물을 투여함으로써 치료했던 것이. 그러면서 이제 그 복지제도에 사람 살리는 게 정치를 유지하고 정권을 이루는 데 가장 좋다. 그러면서 의료가 가장 앞으로 나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래서 유럽은 어느 정도 인문학이 발달이 되면서 유럽에 있는 의사 선생님들은 인문학 교육을 이제 1800년대 말부터 시작해서 1900년도에 받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의 의대, 1900년도 초에 유럽의 의대들은 인문학에 대해서 매우 높은 수준을 하면서 그 인문학, 인본, 사람의 근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많이 시켜줍니다. 근데 유럽의 비견해서 미국을 보게 된다면, 미국의 그 1900년도 초에는 미국은 좀 약간 그보다 수준이 훨씬 낮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대학이 말 같지도 않은 대학들이 많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대학이 우후죽순으로 생깁니다. 자, 그런데 미국의 의사들이 훌륭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국민들의 존경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의과 대학들, 소위 수준 낮은 의과 대학들을 의사들 스스로가 통폐합을 시켜버립니다. 너희들은 수준 미달이야, 폐교해. 너희들은 통폐합해. 너희들은 수준 올려야 돼. 그게 바로 플렉스너 보고서입니다. 그렇게 자체적으로 자기 스스로 정화작용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의사가 지금까지 저렇게 정치적 로비력을 발휘하면서 존경을 받고 있는 것이죠. 미국의 외과협회 같은 경우에도 야, 외과 수술 지금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우리 제대로 하자 하면서 외과 학회에서 의사의 병원의 스탠다드를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존스 홉킨즈, 그러면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이죠. 유명한 병원입니다. 존스 홉킨즈의 홈페이지 처음 두 페이지 가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뭐 최첨단 의료 그게 아닙니다. 존스 홉킨즈 병원은 전 세계에서 외과 수술할 때 제일 먼저 고무장갑을 끼는 병원입니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1900년대 초의 이야기들이에요. 이렇게 되면서 의료의 질이 올라가기 시작한 거죠. 1910년도, 14년도에 플렉스너 보고서라든지, 뭐, 외과 학회에 대해 자정작용, 의료의 질 관리, 이게 처음에 이제 시초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의료의 질 관리는 두 가지가 있죠. 의학은, 의학과 의료 두 가지 나눌 수 있는데, 의료의 질은요, 지금 실질적으로 유럽의 의료의 질은 좀 떨어지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금액을 총액계약제로 누르니까 아래쪽에 있는 질이 나빠지기 시작하면서 대기 환자가 발생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헬스케어 커미션, 커미티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질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돈을 많이 안 주니까. 그러니까 질 관리에 대해서, 야, 우리 좀 돈인데 너 질 떨어뜨리면 나한테 혼날 줄 알아? 이게 바로 질 관리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의료의 질 관리는 대한민국의 의료의 질 관리보다 훨씬 더 엄격합니다. 유럽 헬스케어 커미티에 들어가서 한번 그 자료를 보시면 한국의 의료 제도에서 많은 그 질 관리 수준하고는 게임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스트릭트합니다. 왜? 질 떨어뜨리면 안 되거든요. 왜? 돈을 적게 주기 때문에 질 떨어뜨릴까봐 겁이 났던 겁니다. 자, 의학은 뭘까요? 의학은 사실은 지금 보게 되면은 전 세계 학문의 거의 학문의 양을 비교할 수 없지만 박사학위 논문을 기준으로 하게 보게 된다면 전 세계 박사학위 논문의 거의 30-40%가 의학에서 나올 정도로 의학은 방대졌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의과 대학생들이 지금에 있는 미용이라든지 통증, 비보험 이런 걸 보고 올 게 아니라 이런 방대한 의학을 보고서 의과 대학에 들어온다고 한다면 저는 그건 찬성입니다. 하지만 지금 보톡스, 필러 이거 오래 안 갈 거거든요. 예, 오래 안 갈 겁니다. 이게 천년만년 갈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단시각적으로 보고 의과대학에 들어온다. 그래서 제가 낸 책이 의대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가 허상 속의 의대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가 그래서 사실 그 제목이 이렇게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의료의 질관 이렇게 했고요. 자, 그 다음에 OECD의 공공의료비는 어떻게 관리했을까요? 자, 한번 화면을 나중에 확대해 보시긴 아시겠지만 주요국의 OECD의 주요국의 의료비는 한 100원의 의료비가 발생하면 75원은 사회보험인지 국가가 내주고요. 25원은 본인이 됩니다.
그게 벌써 한 몇십 년 전부터 그렇게 이제 쭉 와서 유지되고 있죠. 거의 그렇게 수렴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요. 한 60% 정도를 사회보험에서 내주고 건강보험공단에 내주고 나머지 40%는 본인이 내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공공의료기관을 보게 되면은요. 공공의료기관을 보게 되면 그 공공의료비가 한 70%, 80% 정도는 그 공공에서 해주고 20, 30%가 민간이라고 한다면 공공의료기관도 70%가 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OECD 표를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독일 같은 경우에도 거의 80%가 넘는 비용을 공공의료에서 대준데도 불구하고 공공의료기관은 25%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디서 갭이 생겼을까요? 여기에 지금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 배워야 될 그 레슨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 차이가 어디서 나냐면은 우리가 사회보험료라든지 그런 그 75원을 내고 25원을 내고 하는 그거는 공공의료기관하고는 관계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전혀 없다는 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독일이라든지 뭐 벨기에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공공의료기관은 적지만 이 사회보험에서 어떤 질환에 걸렸을 때 이거는 사회보험 트랙으로 갈지 아니면 이건 민간으로 갈지를 확실하게 구분해 줬다는 거예요. 한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동네 의원에 가서 감기 치료 받다가 주변에 덕지덕지 붙어 있죠. 비타민 주사 맞고 무슨 검사, 특수 검사 하라고 하고요. 그리고 내시경 하게 되면은 내시경을 할 때 혹시 무슨 뭐 종양 조직 같은 게 나오면은 생검하겠습니다. 그거 다 사인 받고 비보험 보통 내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유럽은 그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네 돈으로 내서 자비로 낼 것인지 그것이 확실하게 구분이 돼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공공의료기관이 있으면 공공의료를 하기에는 유리한 건 맞지만 꼭 공공의료기관이 많지 않더라도 제도적으로 분리시켜서 공공의료비를 증가를 막을 수 있다. 그 통계가 보여주는 겁니다. 자, 한 예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뭐 행위별 수가제 많이 들어보셨죠? 내가 한 거, 의사가 진료한 것만큼 수가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국과 일본과 미국이 행위별 수가제 국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세계가 다 다릅니다. 한국은 행위별 수가제긴 한데 약간의 상업적인 냄새, 비즈니스적인 냄새가 나는 거죠. 근데 이 전 국민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내가 감기 치료하러 갔다가 거기에서 어떤 행위별 수가제든지 다른 서비스가 눈에 띄면 그걸 받게 돼요. 따라서 전 국민이 완전히 공공의료의 테두리 내에서 난 돈 하나 안 쓰고 기다릴 텐데 나는 공공의료에서 다 시스템에서 나의 목숨을 보존해줘.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전 국민이 행위별 수가제에 노출이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의료비가 이렇게 지금 폭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일본은 어떨까요? 일본은 우리나라 다음으로 의료비가 높고, 그러니까 의료비 그 비중이 높고, 전체적으로 그 외래 진료 숫자가 높고, 민간 의료기관이 많지만, 딱 진료를 받게 되면은, 다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난 처음부터까지 다 공공으로 해주세요. 공공의료 시스템 해주세요. 아니에요. 나는 처음부터 그냥 민간의료 시스템을 이걸 딱 정하고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전문 용어로 혼합진료를 분리한다고 표현을 해요. 이 분리를 하면서부터 의료비가 어느 정도 잡히기 시작했죠.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은 우리가 뭐 시코로 대변될 정도로 미국의 의료가 나쁘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미국은요 19살, 20살 미만은 그 국가에서 다 거의 다 보조가 나옵니다. 즉 영유아 어린이들은 청년들은 다 보호를 해줘요 의료에서. 그리고 한 2만, 3만 달러의 생활보호 대상자 미만들도 다 메디케어로 다 보호를 해줍니다. 65세 이상도 메디케어로 거의 다 보호를 해줍니다. 프루덴시라든지 ING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보험사들이 상업적인 목적을 가지고서 소위 말하는 먹거리처럼 시장으로 대상한 것은 이 메디케어 그다음에 차일드 헬스케어 인슈어런스 프로그램이 는 그 20살 미만 그다음에 65세 메디케어가 영향을 못 미치는 그 중산층 이내 거기 부분을 공략하는 거예요. 따라서 미국의 의료 중에서 공공의료도 한 거의 40% 가까이 되는데 미국도 혼합진료를 분리시켜 놓은 거죠. 혼합진료를 못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거의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까지 분리시켜 놓은 겁니다.
근데 한국은요, 전 국민이 대부분 다 혼합진료에 노출돼 있죠. 전 국민이 그 의료 제도의 그 뭐라 그럴까 어느 정도 비즈니스적인 요소에 다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은 생각해 볼 문제가 공공의료비가 60%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상업적 의료에서 100%의 100원의 비용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60%가 보조를 해놓은 것이냐, 아니면은 공공의료를 60%를 보조를 해주는데 거기에서 사이드로 40%더 붙느냐, 이 60%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다만 한국의 상황으로 본다면은 한국의 의료 모든 전 국민은 대부분 다 그 민간 의료에서 벗어나기는 어렵다. 자기의 목소리를 부지하면 분명히 민간 의료의 힘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요국의 상황을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유럽은 그 공공과 민간 투트랙으로 지금 나눠서 가기는 했는데 위에서 총액계약제로 누르죠. 누르니까 이제 그 비용은 어느 정도 그 보존이 됩니다. 근데 거기서 부작용이 생겼죠. 민간 의료는 작기 때문에 이게 프라이빗하다 보니까 비용이 엄청 올라갑니다. 예를 들면은 뭐 영국에서 그 민간 의료 쪽에서 출산 한번 하면 한 3, 4천만 원은 줘야 됩니다. 뭐 미국만 2천만 원이 아니라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사람들은 거의 못 가죠. 그러니까 공공 쪽에서 해야 됩니다. 근데 공공 쪽에서 기다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대기 환자 길어지죠. 대기 환자 길어지는데 못 기다리겠는 거죠. 해외로 갑니다. 더 싼 나라로. 그래서 해외 탈출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도 100만 명의 환자가 해외에 나가서 치료를 받고 오죠. 치료 받고 오면 영국 정부가 그 돈을 대신 대줍니다. 지금.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 환자만 탈출하나요? 의사도 탈출하고 있죠. 의료의 질을 보게 되면 질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표면적으로는 그 라이프 스파이라든지 유병률은 어느 정도 잡고 있는데 편의성이라든지 접근성에서 지금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뭐 감기 치료는 뭐 집에서 한다. 감기 치료를 집에서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병원에 예약이 안 됩니다. 예약하는 동안 나와버리기 때문에 감기 치료가 안 되는 거죠. 뭐 다 아시는 부분들입니다. 주요 상황이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요약을 하게 된다면, 자, 유럽은 그 이해관계자, 그 의료의 플레이어가 보통 보험자, 공공의료, 민간의료, 소비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인 의사들을 보게 되면 양, 분포, 전문성, 정성, 국내 잔류. 보통 이런 스코프에서 제도를 이제 만들게 되는데, 유럽은 그 보험자, 별로 거의 기능 못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특별한 기능이 없습니다. 정부 기능입니다. 그냥 관료적인. 공공의료를 너무 확충을 70% 가까이 해놓다 보니까 어떤 부작용이 생기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을 너무 안 한다. 공공의료의 최대의 부작용이 일을 너무 안 한답니다. 소비자는요, 선택권이 거의 없죠. 병원 가려고 자기 마음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서 계속 나오는 슬로건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정하다는 얘기는 그 얘기 뭐냐면 소비자 선택권이 거의 없다는 뜻이에요. 또 국내 잔류, 의사들의 컨트롤 매니지를 보게 된다면은 국내 잔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국내 잔류가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흔들리고 있다 보니까 그 위에 있는 양, 분포, 전문성, 그 다음에 의사들의 성관주의에 의한 정성도 다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럽은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한국은요. 보험자는 뭐 좀 더 강력한 보험자죠. 대한민국도 아직까지도 좀 그런 부분에서는 권위주의가 좀 남아있으니까. 공공의료는 거의 없는데 민간의료를 너무 활성화시켰다 보니까 그 공공의료에 반대되는 현상이 일어났죠. 민간의료의 가장 큰 부작용은 의사들이 일을 너무 많이 한다. 그게 지금 바로 그 외래 환자들을 거의 뭐 2, 3일 한 번씩 오게 하는 그런 의원들이 많아진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 의사 선생님들만 좀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 게 제도 자체가 그래요. 소비자의 선택권은요. 동네에 있는 경증, 감기로 피부과로 가기에는 굉장히 쉽습니다. 하지만은 그 중증으로 가게 되면요. 선택권이요. 많지가 않죠. 쏠림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 의사 선생님들 보기도 어떨까요? 의사 선생님들의 양은 뭐 좀 뭐 OEC가 좀 작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증원 한 해 만에. 근데 그 밑에 있는 걸 잘 안 보고 있는 거죠. 분포를 보게 되면은 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한민국은 사실은 어느 정도까지는 거의 고른 분포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 도농 간의 의료 격차가 없다는 뜻이 뭐냐면은
그거는 대한민국이 잘 퍼졌다 뜻이 아니라 국토가 적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은 서울 그 경기도 인근에 있는 병원에 계시는 의사 선생님들은 대부분 다 집이 서울이에요. 출퇴근하시거든요. 농촌에 있는 의사 선생님들은 대부분 집이 그 근처에 있는 도시입니다.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는 대부분 다 그 국민들의 95%가 대도시권에서 거의 90% 이상 정도 될 정도로 다 그 시간거리 내에 있습니다. 분포 좋죠. 전문성은요. 너무 좋죠. 그 일반인 선생님이 거의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거의 대한민국 의사들은 나오면은 거의 다 전문의를 합니다. 왜 다 전문의를 할까요? 이게 민간이기 때문에 내가 내 상대보다 더 전문성을 갖고 있지 않으면 경쟁에서 도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일반이고 옆에는 내과 선생님이 진료를 했어요. 그럼 어느 병원 가겠어? 다 내과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학력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게 됐어요. 학력 인플레이션이 일어나 보니까 옛날에 레지던트 4년이면 끝날 수련을 펠로우 선생님이 2년, 뭐 또 2년 해서 거의 성인병 될 때쯤 해서 의사 선생님들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나오게 되는 거죠. 그게 너무 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 그 수련 기간이 너무 기니까 나 그냥 보톡스 필러 하러 나올래. 그러니까 얼마 전에 어떤 의과대학의 차석 졸업생이 수련 안 하고 나 바로 보톡스 필러 하러 나오겠습니다. 그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학력 인플레이션이 너무 왔죠. 그러고 나와서 어떤 일을 합니까? 감기 치료합니다. 낭비죠. 따라서 대한민국은 지금 전문성은 너무 높은데 그걸 다 활용을 못하고 있다. 정성은 어떻습니까? 예. 병원 가면 엄청 잘해주죠. 왜? 민간 의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간 의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부분에서만 잘해줍니까? 예. 돈 되는 부분에서는 잘해줍니다. 만약에 여기 계시는 분, 혹시 환자분들이 그 민간 의료 그 보톡스나 필러 보러 가서 자기가 무슨 컴플레인도 좀 하고 나 여기 없어 딴 데 갈게 할 수 있게끔 소비자의 권리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반대면 지금 필수 의료가 부족하다 그러는데 예. 거기 가서 나 딴 데 갈래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예. 거기서는 의사 선생님들이 지금 이렇게 진료하세요. 그럼 거기서 지금 반항할 수 없는 분위기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돈 되는 분야에서는 질 비용은 엄청 좋고요. 돈이 안 되는 분야에서는 환자의 선택권은 어떻게 해요? 없는 거죠.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는 겁니다. 국내 잔류는요. 예. 2배 벌고 5배를 일한다 하더라도 2배 벌고 5배 일하는 것이 그래도 해외 이민 가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국내에 잔류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도 지금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근데 그런 바람이 아마 의사 선생님들 여기 많이 계신다면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젊은 친구들이 지금 뭘 공부하고 있는지.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나오는 거죠. 그럼 한국이 개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개선 노력에 크게 보게 되면은 두 가지 오류가 있어요. 어떤 오류가 있느냐? 앞에 보여드렸던 이런 기사들, 최근 기사들 보게 되면 이게 전부 다 제 그 오류를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오류가 빅 스피커, 빅 마우스가 돼서 그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진실이 좀 가려지는 그런 현상이 있다 보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보면 코끼리의 실체를 알려줘야 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런 말씀을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